자본금의 50%로 창업하라.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장사꾼에게 필요한 게 바로 농부의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장사꾼은 손님을 선택할 수 없다. 그저 고객의 선택을 받는 순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일 뿐이다. 농부도 마찬가지다. 농부는 하나의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대략 300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으며 인고의 시간을 버틴다. 그리고 단 5일에서 10일의 수확으로 1년치 노동의 대가를 거둬들인다. 농부에게 기다림은 절대적 시간이다. 그런데 태풍이나 장마, 홍수, 가뭄으로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스러워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영원히 농사를 짓지 못할 수도 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씨앗 뿌리는 일을 내일로 미뤄도 마찬가지다. 장사꾼의 씨앗은 투자다.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투자다.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투자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돌아오지만 고객에 대한 투자는 그 반응이 지칠 정도로 더디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쉽게 포기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를 보지 못했다. 당신 말을 듣고 고객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해. 음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고객이 다시 찾아와 주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라고 묻는 건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종자별로 발화 시간과 발화 이율이 다를 뿐 모든 씨앗은 자란다. 개 중에는 썩은 씨앗도 있겠지만 아마 10% 미만일 것이다. 뿌린 씨앗은 어떻게든 거두게 돼 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뿌리느냐 하는 것이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굳이 뛰어들지 마라. 창업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자본금의 50%로 창업하고 나머지 50%는 여유자금으로 남겨둬라. 만약 자본금이 1억 원이면 5천만 원으로 창업하고 자본금이 2억 원이면 1억 원으로 스타트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고객에게 돌려줄 여유자금으로 묶어둬야 한다. 사람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오버스펙으로 창업하는 이유는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다. 장사를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장사는 무조건 상권이다. 월세 수십만 원, 권리금 수천만 원을 더 내더라도 좋은 데로 들어가라. 손님 몇 팀만 더 받으면 그 돈은 바로 나온다. 5천만 원 대출 받아봤자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목만 좋으면 그 배로 벌어. 걱정하지 마.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빚내서 시작하지. 장사만 잘 되면 그깟 5천만 원 갚는 건 일도 아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옆집 씨앗까지 빌려다 파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 원에 대출 5천만 원을 받아 1억 5천만 원으로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운이 좋아 오픈빨까지 터졌다. 오픈 첫 달 그의 통장에 500만 원이 꽂힌다. 이야, 대출 5천만 원 1년 안에 갚겠는데?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신이 난 창업자는 평소 눈여겨봐뒀던 명품 시계를 검색하며 잠이 든다. 두 번째 달 700만 원이 통장에 꽂힌다. 이야, 나는 정말 장사에 소질이 있나 봐. 진작 장사나 할 걸 그랬어. 본격적으로 허파에 바람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다. 고가의 매대차를 검색하는 그의 왼쪽 손목에는 어느새 명품 시계가 반짝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던 매출이 6개월 후 뚝 떨어진다. 500만 원을 벌려다가 1억 5천만 원을 날릴 상황이 된 것이다. 원금 회수에 대한 압박은 어느새 불안감이라는 이자를 붙여 돌아와 그의 발목을 잡는다. 구명조끼도 없이 침몰하는 배에 오른 그는 이제 시설비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억 5천만 원은 그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통장에 꽂히는 500만 원,
700만 원의 단기 수익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과 그 너머를 봐야 한다. 돈에 쫓기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내가 버틸 체력이 안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쓰러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뛰어들지 말라는 말이다.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실제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느냐다. 그리고 요즘 들어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누가 봐도 준비가 안 됐는데 젊은 패기나 자본력만 믿고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들을 만류할 뿐이다. 사실 장사 비법이라는 건 별다를 게 없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당연히 고객이다. 다른 사람들이 고객에게 무엇을 팔까? 라고 고민할 때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숙고한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게를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한다.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또 오고 싶은 가게로 만드는 게 장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사 비법을 묻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신기하게도 돈 이야기만 한다. 분명 장사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 이상은 벌어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만 한다. 이들에게 브랜드 파워, 매출보다 볼륨, 고객 창출, 선순환 사이클, 디테일의 힘, 직원 존중 등을 말하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라고 되묻는다. 돈을 담을 그릇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는 빵 만드는 기계를 사러 와서 기계 대신 빵 100개를 구입해 돌아가겠다는 것과 같다. 빵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빵을 100개, 1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 눈앞에 놓인 빵을 가져다 팔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정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평생 남이 만들어 놓은 빵을 떼다가 팔 수밖에 없다.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99%가 돈 버는 방법만 궁리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무기를 들고서 어떻게 승리하기를 바라는가? 평일, 주 5일의 힘. 20살 무렵, 당시 유행하던 메신저 채팅을 통해 우연히 중학교 동창과 연락이 닿았다. 그런데 대구에 있어야 할 녀석이 인천 한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행동력과 실행력이 끝내주는 친구였기에 순간 이거 재밌겠다 싶었다. 마침 녀석은 자신이 나이트클럽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으니 인천으로 올라오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했다. 새벽 4시 친구와 채팅을 끝내고 난 후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 간단한 짐을 꾸렸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구했다. 엄마, 나 인천 나이트에 웨이터러 간다. 뭐? 야야, 술 장사 그거 쉽지 않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못마땅해 하셨지만 네가 남한테 피해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네 자신에게 피해가는 일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과 함께 허락해 주셨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곧바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웨이터는 보통 일반 웨이터와 보조 웨이터로 나뉜다. 일반 웨이터는 프리랜서, 즉 개인 사업자 개념으로 자신이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손님이 많은 웨이터는 헉소리 나게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은 웨이터는
기본 생활비조차 가져가기 어렵다. 반면 보조 웨이터는 일명 룸장이 수익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구조여서 기본급이 있다. 일반 웨이터보다 수익이 적은 대신 안정적인 게 장점이다. 내 성격에 맞게 일반 웨이터를 선택한 후 선배들로부터 쌍코피라는 닉네임이 적힌 명찰과 명함을 받았다. 멋있는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 쌍코피입니까? 기존에 있던 쌍코피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 분명 그놈 찾는 손님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놈이 맨날 빨간 립스틱으로 인중에 코피를 그리고 밤에 흘리는 남자의 자존심 쌍코피입니다 라고 외치며 PR을 하고 다녔다. 파이팅 있는 게 너랑 좀 비슷하다. 주 5일의 힘. 웨이터 생활이라는 게 그렇다. 여느 직장인들이 슬슬 퇴근을 떠올리는 오후 5시. 웨이터들은 출근을 한다. 각종 이슈와 매출 목표를 점검하는 짧은 회의를 마치면 오후 6시. 이후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저녁 9시까지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첫 출근 후 며칠 상황을 지켜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대부분의 웨이터가 일을 하지 않고 PC방이나 만화방으로 향했던 것이다. 사우나와 미용실에서 시간을 때운 뒤 영업시간에 맞춰 업소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다. 선배 웨이터들은 평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지 않는 손님에게 공을 들일 에너지를 아껴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이틀이다. 이틀의 힘이 강하겠는가? 5일의 힘이 강하겠는가? 모두 평일 PR은 헛수고라고 만류했지만 나는 축적의 힘과 꾸준함의 힘이 지닌 폭발력을 믿었다. 무엇이든 꾸준히만 하면 저절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365일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꾸준함을 가지면 1년 후 다른 사람보다 365개의 단어를 더 아는 사람이 된다. 365일 새벽 도매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떼우면 1년 후 도매상인 뺨치는 보는 눈이 생긴다. 좀 더 영민한 사람은 도매시장의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스스로 체득한 경험은 독특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된다. 중요한 순간 큰 격차를 벌이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꾸준함이 실력이고 가장 큰 경쟁력이다. 대구에서 연고도 없는 인천에 올라와 쟁반도 한 손으로 들지 못해 두 손으로 나르던 신참 웨이터가 기존 60명의 웨이터를 제치고 매출 10위를 찍을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꾸준함에 있었다. 팔러 온 사람, 주로 온 사람. 인천 롯데백화점과 버스터미널이 있는 구월동 광장 안에는 커다란 먹자골목이 있다. 매일 밤 나는 선배가 하던 대로 인중에 코피를 2줄 그려놓고 사탕과 명함이 들어있는 홍보용 봉투를 챙겨 거리로 나섰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이나 일하는 사람에게 인사한 후 사탕 1개만 주고 가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다. 껌이나 복조리를 팔러 갔으면 문전박대를 당했겠지만 사탕을 주러 왔기에 관계자들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 팔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주러 온 사람. 종이 한 장 정도의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을 재빠르게 스캔한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구성원만 봐도 손님이 될 수 있는 테이블과 그렇지 않은 테이블이 대충 구분된다. 웨이터의 입장에서는 남성만 3, 4명 앉아있는 테이블을 공략하는 게 가장 쉽다. 술도 한 잔 먹었겠다. 자신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웨이터도 한 명 있겠다. 흥이 오른 누군가가 갑자기 나이트를 가자고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때 술자리를 정리하려는 남성들을 만류하는 건 그들의 손에 홍보 사탕을 쥐어준 나 자신이었다. 평일 나이트는 손님이 없어서 썰렁하다. 부킹은커녕 기분 좋은 술자리를 뒤로하고 괜히 왔다는 실망감을 안겨주기 딱 좋다. 아무리 뜨내기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라도 손해보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형님들, 오늘은 안 됩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주말에 한번 찾아주십시오.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죽돌이 죽순이가 아닌 이상 단골 라이트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대부분은 1년에 몇 번 이벤트로 찾는 게 전부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일명 눈탱이, 즉 바가지를 쓰는 일이다. 이 동생 진짜 인간적이네. 고생이 많다. 얘 다음에 꼭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헤어진 손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짓말처럼 주말에 연락을 줬다. 내가 그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평일에 손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다.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름 신뢰와 믿음이 오가는 것이다.